자, 그러면 4교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는 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의 원격으로 이제 감시하고 어떠한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또 태양이 또 일조권이 있는 상태에서 구름이 있으면 음영이 생기잖아요. 또 태양과 같지 못하니까. 그 기능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앞에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법이라는 걸 명시했단 말이에요. 전기안전관리법에 이 내용을 하라는데 자, 여기도 또 하나가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법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작년 6월 1일자 산자부에서 고시를 내려줬어요. 태양광 발전 설비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준 이 문제가 똑같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보고 낸 거예요, 이 문제를. 자, 전기안전관리법에는 22조 사항 보시면 전기설비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해라 했어요. 안전관리법에서는 정해라 하니까 정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항과 시스템 보안 사항 그리고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쫙 표현했는데 여기에 산자부에서 이거에 대한 운영 기준을 갖다가 전기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자, 정의 이 시스템이란 땡땡땡땡땡땡 하고 쪼르륵 이게 설명한 거죠. 이제. 그래서 발전 설비는 개인이 수용하는 뭐 태양광 주택용 그거 빼고는 내가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럼 발전 사업자예요. 그분도 개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수록 전압, 주파수, 전력 품질 사항 이거 등등등등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놔라. 그래서 일반 사항에서는 보세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과 한국전력공사의 배전, 개통, 연계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상태 및 운영 정보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시스템 보안에 관련돼서도 해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기능을 넣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제어 시스템의 기능은 이제 쫙 있는 거죠. 자, 감시는 어떤 거를 감시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제어할 건지 그리고 관련 기준은 어디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뭐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나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이나 이렇게 해라. 자, 제어 같은 경우도 태양광 설비나 그리고 전력 설비 계통 연계할 때 그 장치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감시하고 제어할 건지 경보 통신 보안에 관련된 것도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명시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전기안전기술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다 버리는 카드라는 거죠. 즉 뭐야?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데 거기 선택에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출제하신 분도 그래도 좀 자존심 있지. 뭐 출제한 거 갖다 다 선택할 수 있는 정도 문제 내면은 지금 안 그렇잖아요. 또 가끔은 또 선택 못할 또 내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선택해서 하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예상을 했던 문제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전원 공급 설비. 요거를 설명하라. 사실 요 문제가 여기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126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전기안전 기술사에서도 이 문제가 125회 때 나왔는데 4개 중에 3개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4개 물어봤잖아요. 저압선로부터 충전기 방어장치까지 4개 물어봤는데 125회에서는 요것만 빼고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KC 241에 나옵니다. 그 이하 내용 보시면 저압 전로 시설, 뭐 차단 장치 해라, 뭐 등등 쭉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충전 장치 시설을 하는데 충전 장치에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급속은 1종,
완속은 3종 해라 했지만 지금은 KC 버전이다 보니까 접지 공사를 해라. 단 뭐냐? 140의 규정. KC 140이 접지 공사잖아요. 접지 시스템. 거기에 맞춰 적용해라. 기계적 강도 뭐 RK08 저희가 이제 쭉 진행하면서 이제 외암에 대한 구조 코드 보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물리적 충격에 관련된 거거든요. 뭐 방수 보던 거 IPX4에 대한 거를 만족시켜라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충전 케이블 부속품도 연장 코드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자동차 어댑터를 사용해라. 다른 거 혼용하지 말라는 거죠. 유연성이 있어야 있고 또 충분한 굵기도 가져야 된다. 자, 충전장치의 방호장치. 방호장치 의미를 알고 있으시면 쓸 수 있는 거죠. 충전장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충격이 올 때 볼레비 같은 거로 세워서 충격 방지해 주라는 거죠. 자동차 움직이지 못하게 그 밑에 고인목 해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환기 설비 해주고 표시장치, 조명 설비 해줘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캐시 내용을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이걸 쓰라고 하네. 그러면 이럴 때는 KC를 아예 잊어버리시고 저압전로를 어떻게 시설할까? 충전장치를 어떻게 하면 되나? 충전장치, 방호장치 어떻게 하면 되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답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뭐 케이블, 케이블 연결해서 하지 말고 전용 케이블 쓰고 보관 잘하고 노후된 케이블 사용하지 말고 그런 내용 거의 유사하게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작성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발화계소 및 출하 경과에 의한 전기 화재를 구분하라 했잖아요. 이 문제가 아까 1교시에 주울열의 전기 화재 원인 및 대책 나왔던 거를 쫙 늘려서 써봐라는 거죠. 1교시 9번 문제하고 유사하다. 작가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이 한 페이지? 좀 길으면 한 페이지 반이나 했잖아요. 나머지 교시는 2페이지 반, 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1교시에 작성했던 내용을 쫙 늘으라는 거죠. 유사하니까. 갑자기 안 쓰던 개요도 튀어나온 거예요. 개요. 뭐 전기 화재가 뭐 중요하다. 요즘 뭐 전기 화재에 대한 원인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특히 또 사람의 부주의나 저런 거 있죠. 그 방화. 일부러 그냥 불을 내는 그런 거 많다. 자, 그러면 발화원 및 출하 경과의 전기 화재 뭐냐? 발화원이나 출하 경과는 그게 그 말이에요. 발화원, 점화원이죠, 점화원. 출하 경과, 불 낼 때까지 했던 경과.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똑같은 이죠. 과전류, 열, 단락, 누전 지락, 접속부 과열, 열적 경화, 스파크, 뭐 정전기, 낙뢰 이런 것들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25점 문제에서 원인을 물어봤잖아요. 원인만 다 썼어. 답안 작성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답을 끝내게 되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 사람 말 명색이 기술사인데 물어보는 것만 쓰네. 응? 원인이 나왔으면 대책도 안 될 거 아니야. 그 기술사가 그밖에 안 되나. 그럴 때는 물어보지 않아도 대책을 언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책을. 이제 직장생활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부하 직원들이 보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담당자는 다 중요해.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다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핵심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보고한 사람이 구조적에 다 얘기하면 보고한 사람이 계속 있겠어요?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핵심을 찔러달라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답안 구성도 처음에 서론을 좀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을 답안 전체 구성에 한 20% 되는 수준부터 그냥 콱 찔러 들어가는 거죠. 채점자가 궁금하지 않게. 그리고 마무리는 어차피 안 볼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항. 거의 사람 심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25점짜리 답안 구성은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초반과 마지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에 그냥 내가 핵심을 팍 찔릴 수 있는 그런 거 갖다가 탁 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무슨 대책을 설명하시오. 그럼 대책을 설명하라 했으니까 대책만 쫙 쓰면 제가 대책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나와야 되고 원인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25점짜리는 물어보는 말만 탁탁 대답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인을 물어봤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대책을 제시를 해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가 참 혹시 국가 건설 기준 들어보셨어요? KDS? 혹시 저건 아실 거예요. 옛날에 국토해양부나 국토교통부 시절에 건축전개 설계 기준이라고 책도 팔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게 이제 전체 분야가 통합이 되면서 국가건설기준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건설 관련된 분야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시방서, 설계기준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예비전설비 KDS, 저 KDS가 국가건설기준이에요, 저게. 이 코드에 대한 내용 써라. 발전설비 고려사항과 용량 산정 방법, 축전지 설비 용량 산정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전망을 했어요. 이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왜 전망했냐? 여태까지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은 우리나라는 PG4밖에 안 썼어요. PG1부터 PG4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설계회사가 PG1부터 PG3까지만 하죠.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선정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만 제시하고 국가건설기준에서는 이것만 제시해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국가건설기준에서는 국가가 발전해는 정부가 발전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민간에서 내는 거는 꼭 그걸 쫓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작년도 즉 올 1월 1일자로 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 검사 지침서를 오픈했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비상발전기의 용량 산정은 이걸 한다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왜 그 영향이 크냐면 공사계획서 신고하고 사용전 검사하고 정기검사할 때 누가 해요? 안전공사잖아요. 안전공사가 이거 갖고 한다는데 그걸 해야지.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딱 제시했어요. KDS에서. 그래서 발전기 용량은 요 관계식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이것도 개수가 복잡해. 개수가. 그래서 각종 특히 개수가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동 부하 설비. 그 기동할 때의 그 부하 설비에 대한 기동 방법이나 용량에 따른 기동 전류 이것 때문에 개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기동 개수 선정할 때도 지기 기동이냐, 인버터 기동이냐, 아니면 리액터 기동 방식이냐. 그러면 리액터 기동 방식의 리액터에 대한 탭 비율이
몇 프로에 따라 기동 개수가 바뀌거든요. 여기 C 값이 여기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 뭐냐면 발전기 허용 전압 강화 개수라 해서 발전기 정수, 그 XD, 투플라이 이거에 대한 상수도 이 표에 맞춰 해라. 이게 이제 새로 나와 있는 예비전원, 즉 수용가에 봤을 때는 발전 설비, 비상 발전기의 용량 선정 기준이에요. 이거대로 하라는 거죠. 과거에 PG1, PG2, PG3 중에 가장 큰 값을 선정하라 하는 건 이제 옛날이라는 거죠. 이제 과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또 하나 뭐냐면 축전 설비 용량 산정할 때 고려사항. 이거는 뭐 일반적인 축전 설비에 대한 내용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자, 용량은 부하 전류와 사용 시간. 용량이 H로 돼 있잖아요. 배터리가. 요거 암페어 아워. 사실은 기준은 이 아워가 10시간이에요, 10시간. 그래서 250 AH면 25A짜리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원칙인데, 뭐 거꾸로는 이겠죠. 250A를 1시간 쓸 수 있다. 이것도 뭐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출력 용량은 부하 전류와 사용 시간 반영한다. 그리고 보수율, 효율, 방전, 종지 전압 필요한 개수들을 다 적용하고 차단 시설을 해라. 여기 보시면 방전, 종지 전압이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는 전압이 어느 정도 일정 값 이하가 되면 방전을 못하기 때문에 방전할 수 있는 마지막 전압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5번째 문제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예요. 3가지가 있어요. 저희 교재도 이게 나오는데, 저는 가끔 이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혹시 우리 교재를 갖고 좀 봤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한번 시간 나시면 나온 문제하고 교재 그 목차하고 한번 쭉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직계형과 참모형, 그리고 직계 참모형. 3가지가 있습니다. 복합형이 있는 거죠. 직계형은 소규모 단위예요. 100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참모형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 1000명 이하. 그리고 이제 개선 참모형 혹은 혼합형. 직계형과 참모형 혼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기업 사업장에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조직과 안전관리 조직을 봤을 때 소규모 업체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안전관리 조직이 그냥 쫙 통일돼서 별도의 어떤 스텝 없이 그냥 그 부서에서 생산과 안전과 그냥 일일적으로 지휘 통계 받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일은 또 빠를 수 있지만 전문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참모형은 이 스텝이 뭐냐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옆으로 빠져나와 있어. 그러니까 생산 부서에 빠져나와 있어. 그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것만 쫙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개선 참모형, 혼합형은 뭐냐면 스텝 조직도 있고 직계초이처럼 각 부서의 안전 담당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는 약간 권위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는 생산 관계없어. 우리는 안전만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약간의 뭐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약간의 좀 권위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이 직계, 참모, 그리고 개선 참모, 혼합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로 봤을 때는 좀 하예요. 이건 다 선택했을 거야, 문제. 장단점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감전 방지용 유전 차단기라. 혹시 KC나 기술 기준에 감전 방지 보호용 차단기 설치하라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 없어요. 누전 차단기나 있지만 감전 보호용이라는 말 없어요. 근데 감전 보호용은 이거 하나가 돼 있잖아요. 감전 보호용.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기술 기준에서 내용을 다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감전에 관련된 거는 기술규칙이나 KC도 나오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쪽도 나와요. 같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 304조에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상과 준수사항이 뭐냐. 그래서 이 304조 보면 자, 누전차단기 설치의 목적이 뭐냐. 왜 하냐. 첫 번째, 인체 감전 보호가 우선이라는 거죠. 사람이 우선이다. 이거 동작에 대한 기능 구성은 뭐냐면 이거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왜 넣었냐면 25점짜리 구성을 마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는 뭐 이런 이렇게 해서 뭐 동작한다. 안에 뭐 제시트가 들어가 있고 또. 자, 그래서 304조에는 그 내용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 시 전기 기계 기구 대상이 뭐냐.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기기고. 우리나라는 수용가한테 공급하는 110V 빼고요. 수용가한테 보내는 전압이 대지전압 220V짜리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물기 많은 장소 사용하는 거. 철판, 철거를 위해서 작업할 때. 또 임시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이동용, 휴대용. 사람이 갖고 있는 전동공구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누전 차단기 해라. 누전 차단기인데 뭐냐? 감전 방지용해라. 결국 30mA 0.03초짜리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주는 접지에 관련된 거. 왜 봐? 누전 차단기를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을 정도라면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접지선이 연결한 게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사업주는. 누전 차단기인데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예외 대상 뭐냐? 이중 절연 구조. 요런 마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전동 공구 보면 이게 이중 절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감전 위험 장소가 없어. 그리고 비접지 방식. 여기서는 뭐 예외를 한다. 그럼 뭐를 준수할 거냐? 준수해야 돼.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설치하라 했는데 뭐를 갖고 할 거냐? 그래서 304조 내용 보면 자, 준수사항. 자, 2전 기계기구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는 나오잖아요. 30mA 0.03초. 해라. 단 예외를 하나 준 게 뭐냐면 부하 전류가 50A를 넘는 경우라면 거기에 누전차단기 설치할 거라면 오동작의 우려가 있으니 200mA 0.1초 내에서 조종해서 써라. 오동작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안 규칙 속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제가 바로 그 304조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시험을 준비할 때 304조를 엄청 다뤘거든요. 중요하게. 왜냐하면 누전 차단기를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설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기술 기준에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는 같이 두 내용을 봐야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지난번보다는 어려웠고 그리고 그 법 기준 문제가 60%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히 KC 쪽에 관련돼서 내용을 잘 보신 분 아니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최근에 그 합격자 비율을 보면 요 2, 3년 전보다는 조금 합격자가 올라갔어요. 지금 합격률 자체가. 가장 적게 나올 때는 합격자 2명 나온다는 거예요. 2명. 3%.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한 평균적으로 7에서 10% 정도. 기술사 합격률이 7에서 10% 정도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뭐 옛날에 이제 건축전기는 뭐 0.2%, 0.1% 막 했다가 요즘도 한 1, 2,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응시자가 많은 소방기술사 같은 경우도 응시자가 거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한 3%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2, 3% 수준에 대한 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물론 어느 종목은 뭐 합격률이 뭐 50%짜리 나온 것도 있긴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안전기술사에 대한 합격률은 한 7에서 10% 수준 이 정도. 그러니까 응시자가 한 110명 정도로 봤다 그러면 한 7명에서 10명 수준 이 정도에 대한 합격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요 내용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126회 때 나왔었다. 그리고 이제 128회가 7월달 초에 했어요. 7월 초에 했는데 그때는 반드시 시험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봐야 되냐면 일단 400분이라는 시간에 어떤 건지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분명히 아는 문제가 나와요. 왜냐? 우리는 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하느냐, 이게 목적이지 여기서 뭐 이거를 갖다가 뭐 맞네 틀리네 이걸 갖고 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잡으실 때도 7월 2일 날인가 하여튼 7월 달에 있는 128회는 반드시 시험을 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딱 봤는데 그냥 한 반에 딱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6회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45분이니까 제가 식사 좀 하시고 7시 반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재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